그래서 신문에 나온 인공지능의 이번 표현만 보면은 이게 이제 이세돌 표현이 뭐냐면은 지는 줄도 모르고 졌다예요. 충격적이죠. 자기가 지는 줄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한 판이라도 이기고 싶다. 한 판이라도 이기고 싶다. 이세돌 말입니다. 귀신이 흘린 것 같다. 자, 그러면 알파고를 개발한 얘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 강의 중에 나올 텐데, 인간의 두뇌 발달이라는 것은 시기마다 굉장히 급변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3살까지가 다르고요. 3살부터 7살까지 다르고요. 7살부터 10살까지도 다르고요. 10살부터 15세까지가 달라요. 15세에서 25세까지 이제 쭉 또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의 두뇌가 급변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천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강력한 기회가 있고 약한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도 약한 인공지능이 있고 강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천재가 될 수 있는 기반은 일단 10살 이전에 닦긴 닦아요. 10살 이전에 이제 제 강의 중에 쭉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감각하고 개념을 먼저 얘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책 제목을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아라고 지었냐면 이 책 앞에 빨간 글씨로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리딩으로 리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 우리의 그 인식, 지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최첨단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로저 펜로즈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저 펜로즈하고 뇌과학자 퀀텀 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두뇌 속에서 양자 현상, 그 현대 물리학에서 나오는 양자 현상인데 아주 궁극적인 물질의 최초의 현상입니다. 양자역학이.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세포의 골격을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끄집어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 성능을. 그러면 인간에게 굉장한 예지력도 있고 초능력도 우리 DNA 속에 숨어 있는데 천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왜 끄집어내지 못하느냐? 리딩으로 리드해버리면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교육에 대해서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그러면 다 실업자 되니까. 자, 여러분. 구글의 알파고가 지금 바둑을 가지고 왔죠.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릭 슈미트하고 이어령 선생이 알파고의 승리는 인류의 승리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뭐냐면 이거는 그 혹세무민하는 말이에요. 자, 바둑을 승리하는 것과 자 생각해 보세요.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것과 주식 투자에서 승리하는 게 뭐가 다르죠? 주식 투자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하게 되면은요, 전 지구적 영향력을 미쳐요. 바둑에서 이기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둑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예체능과 예술적인 영역과 인간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속합니다. 주식 투자라든가 의료기술, 그러니까 질병 진단이라든가 인공지능 로봇이 수술을 직접 한다거나 이건 뭐예요? 생업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대다수의 인간들의 생업에 속하는 영역이죠. 즉 바둑에서 이겼다는 것은 지구상의 5% 미만의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하고 의료 분야로 인공지능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95%의 인간을 실업자로 만드는 문제예요. 인류의 승리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자, 95% 정도
까지 실업자가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가치 판단의 문제, 법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감성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 실업자가 되지 않을 직업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지적인 능력, IQ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성적에 따라서 어떤 학과가 가장 유명한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나온 책이 유튜브에 책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나온 책이 돈이 되는 미래 특허 119예요. 근데 유엔 미래 보고서 시리즈를 이 중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엔 미래 보고서 시리즈는 뭐예요? 전 세계를 놓고 진단한 미래학 서적입니다. 딱 우리나라만 봐가지고 진단한 미래학 서적이에요. 한국의 경제를 위한 미래학이죠. 여러분, 한국의 미래학하고 유엔 미래 보고서 전 세계를 보는 미래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2.6년이 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배 뒤졌다고 얘기는 안 하죠. 2.6년 뒤졌다. 그럼 자, 생각해. 2.6년 좋아요. 2.6년. 알파고가 하루에 바둑 대국 시뮬레이션을 3만 번을 합니다. 딱 하루에. 그러면 이게 몇 배의 효율이냐면은 이세돌이 바둑을 학습하는 거에 3,000배의 효율이에요. 동일한 시간에. 그런데 인공지능 연구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은 최소한 인간의 수백만 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게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번 사건이에요. 이번 사건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초보적인 걸음마예요. 이세돌을 이긴 이 사건이에요. 와, 대단하다 하시죠? 이게 걸음마라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제 강의에. 자, 그래서 아까 두뇌의 연령대별로 천재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10살 이전에 제가 그 감각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리딩으로 리드하면 안 되고, 미세 소관이 우리 인간의 그 세포 속에가 양자 컴퓨터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는 양자 컴퓨터적인 감각은 무의식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직감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창의력하고 소통 능력은요, 인간이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만 인공지능의 창의력을 앞설 수 있습니다. 9,999명은 인공지능의 창의력을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10,000명 중에 1명을 계속 강의하면서 강조하거든요. 9,999명은 직업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능가하지 못하니까. 그 10,000명 중에 1명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양자 컴퓨터적인 현상과 우리의 의식을 연결시키는 능력이에요. 그게 굉장히 감각적인 것이고, 그것을 직감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소통 능력이 이미 앞섰어요. 인간의 심리 상담을 인공지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요, 인간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지능과 인식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 학자들 간에 답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냐면은 창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양이 아주 많아지게 되면은 100도씨에서 물은 90기압에 따라서 끓는 온도가 다른 거 아시죠? 아무튼 100도씨 부근에서 물이 끓듯이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정도의 뉴런과 시냅스의 양이 많아지고, 또 그것이 소뇌, 대뇌, 중뇌 이렇게 부분이 계열사가 이렇게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창의성, 인간적인 지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창발이에요. 제가 이 개념을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조직하는 우주라는 책에서 읽었어요. 창발 개념을. 몇 년이야? 1990년입니다. 그게. 인간의 지능이 창발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논리가 또 나옵니다. 그럼 영혼도 창발적인 거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창발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인공지능 연구가들이 최초의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망을 모델로 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했어요. 무슨 얘기냐? 시간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까지 진화된 게 대략 600만 년이 걸렸거든요. 600만 년이. 그런데 인공지능은 원숭이 단계에서 인간의 단계에 걸리는데 몇 년? 몇 년? 그러니까 2, 3년. 자, 600만 년과 2, 3년이에요. 발달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공지능의 그 강력한 그 진화 속도를 어떻게 인간이 따라갑니까? 굉장히 다른 전략을 지금 구사해야 되는 그런 교육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천재가 되냐 마무리하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끊고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세계적인 고수가 된 사람들의 청소년기와 어린 시절을 조사해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10대 초반에 고수가 된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대 초반에. 10대 초반의 두뇌는 과연 20대 초반의 두뇌와 뭐가 다르길래 왜 10대 초반에 고수가 되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천재가 되지 않을까요? 10대 초반의 두뇌는 굉장히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살까지 두뇌는 양적인 팽창을 해요. 10살이 넘어서자마자 사실 8살이 넘어서자마자 이제 그 가지치기가 시작하는데 그냥 뉴런이 사라지는 거하고 시냅스가 사라지는 거 이렇게 평균을 계산해보면 10살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10살 이후에는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두뇌가. 양질전환의 법칙이 10살에서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10살부터 15세까지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5년이. 그럼 이 5년이 천재와 바보를, 그러니까 동일한 IQ에서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천재와 바보를 가리는 완전 크리티컬 모먼트 5년입니다. 이게 10살부터 15세가. 근데 이번에 알파고를 설계한 이 아이가 나 알파고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몇 살 때 했을 거야? 13살에 합니다. 13살에. 그때부터 프로그램하고 놉니다. 여러분, 박상철인가? 아무튼 지금쯤 아마 미국에 유학을 갔을 건데 대학교 4학년 지방대생이 주식 투자로 265억을 벌어서 매년 3억에서 5억씩 장학금을 주던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학생이 몇 살 때 주식을 배웠을까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영국을 나폴레옹 프랑스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영국을 전부 정복할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구한 사람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하고 비견되는 사람이죠. 그 뭐 일본에 또 누구 러일 전쟁 이긴 또 누가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그 세 명이 이렇게 해전사에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세 명의 인물인데 넬슨 제독이 해군에 입대한 나이가 12살입니다.
자, 부산에서 배만 띄웠다 하면은 만선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부가 있습니다. 선장이 있어요. 그 선장이 배를 타기 시작한 나이가 15살입니다. 이 새들은 몇 살부터 바둑을 뒀을까요? 그죠? 예체능은 굉장히 일찍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5세가 넘어버리면은 천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25세가 넘잖아요. 그 사람은 창의성을 획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5세가 넘어버리면. 왜냐하면 두뇌에서 이미 시냅스가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샛길이에요. 샛길. 돌아갈 줄 아는 능력입니다. 샛길이 있어야 돌아가죠. 국도가 막히면 국도가 막히면 샛길로 가고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창의성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10살 이후에 양에서 질로 변한다고 그랬죠. 두뇌가. 샛길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넘어서부터. 근데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서 그 샛길을 유지하게 해주는 두뇌 속에서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제가 어제 서산고등학교에 자연미술이라고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에 나가서 미술 시간에 교실에서 미술을 하지 않고 야외에서 나뭇잎, 돌, 물 이런 것들 마치 행위예술을 하듯이 미술 수업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원 미술교사라고. 그 미술교사랑 만나서 이제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자는 문제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제 제가 두뇌에 대해서 막 연구한 게 2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간단한 답을 줬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자, 진화심리학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교실에서 자기가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데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었던 상황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600만 년 동안 없었어요. 자, 인간의 삶이라는 건 어땠냐면은 만약에 뭔가를 견뎌야 했다. 이게 이제 뭔가를 견딜 때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인간이 뭘 견뎌야 했냐면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추위를 견딜 때는 실질적으로 몸에서 열을 소진하면서 지방을 태우면서 그걸 견디게 됩니다. 또 이제 맹수의 위협을 견디는 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만 견디면 됐습니다. 죽거나 살거나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은 신체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를 도망가게 만들어주는데 그 최대 효용 시간이 1분 30초예요. 무슨 얘기냐면 1분 30초 이상 도망간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화적으로. 모든 인류는 1분 이내에 피난을 못하면 다 잡아먹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그게 90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진화심리학에서 다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진화생물학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호르몬 패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 두뇌가 살아갈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고정화되는 나이가 15세까지예요. 그 이후에 유연성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안 맞아. 교실에서. 그래서 애들이 자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깨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담 내용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교실에서 자는 아이들을 강제로 깨우는 행위는 조용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게 왜 살인일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두뇌에서 호르몬 패턴이라는 것은 특정한 호르몬이 항상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텅 비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희망을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사유를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미래를 걱정하는 쪽으로 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 걱정을 멈춰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뭐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남편하고 싸울 때, 드라마 볼 때, 뭐 이게 뭐냐면 우리 두뇌라는 것은 특정 상황과 특정 호르몬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뭔가 대체적인 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 아이들이 교실에서 두뇌에서 도파민이 없는 상황, 즉 도파민이 없는 상황은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 내가 성과를 내고 있다,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내 삶이 참 보람이 있다. 그 다음에 살짝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걸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프로포즈를 생각할 때, 아마 그녀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줄 거야, 또는 그놈이 나의 미모에 반할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두뇌에서 도파민이 풍부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현대의 교실이라는 것은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현대의 교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종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전교 1, 2, 3등하고 속이 이해가 가. 저 뒤에서 몰래 게임하는 애들, 즉 선생님을 완전히 무시한 그룹과 학교 교육에 아주 잘 따라가는 두 그룹만 두뇌에서 도파민이 유지가 됩니다. 자, 나머지 중간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두뇌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2, 3년만 넘으면 고착화됩니다. 더 창의적인 아이가 될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하는 거예요. 아니, 서론이 길어지네 이거. 자, 카를 힐치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겨서 제가 책에다가 쓴 것 같은데, 사랑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현명하게 만든다예요. 공부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최초의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 단계로 들어가려면 뭔가 사랑하는 게 있거나 뭔가 걱정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러브냐 월이냐예요. 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을 하든지, 뭔가 사랑을 느끼든지, 그 공부 과정 자체에 사랑을 느끼든지,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그 쿠알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문을 품지를 않아요. 호기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은 탐구 단계로 넘어가질 못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로맨스 없이는 공부가 시작될 수가 없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는 문제는 로맨스가 지금 생기질 않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앞에서. 자, 왜 잘까요? 기본적으로 딴 세계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왜 교실에서 자면서 딴 세계로 가고 싶어 할까요? 코르티솔에 장기 노출이 되면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져요. 수명이 짧아지고 중년 이후에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5년 전에 쓴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질병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것을 부모가 빼앗게 되면 중년 이후에 수명을 단축시키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끔 조용히 자식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 주장했는데, 책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책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과학적으로.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져요. 코르티솔 상태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래서 쌍둥이가 영국에서 삼천쌍의 쌍둥이 연구를 했는데, 좋은 계모한테 간애하고 나쁜 계모한테 간애가 있는데, 좋은 계모는 얘 자기주도성을 살려주면서 얘를 잘 기르겠다고, 뭐 스티브 잡스의 부모가 좋은 계모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는 코르티솔 상태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주로 도파민 상태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내버려둘 때 도파민 상태가 저절로 돼요, 아이들은. 간섭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흥미있는 것에 몰입할 기회를 줄 때. 근데 15세 이전의 아이들이 흥미있는 것이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에 이렇게
몰입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쨌건 자 그런데 나쁜 계모는 자꾸 일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럼 코르티솔에 얘가 장기 노출이 되거든요. 코르티솔. 그럼 DNA 변이가 일어납니다. 후성유전학적인 변이가 일어나는데 괜히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잠겨있는 DNA가 풀려요. 그 이미지가 이제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길어서 너무 좋습니다. 강의 시간이 10시간 아닙니까? 10시간 2시간씩 5번 너무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1시간 반짜리는 지금 보여줘야 돼. 기회가 없으니까. 네.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제 후성유전학에서 이 DNA를 조절하는 후성유전체를 지금 아직 연구 중이고 계속해서 노벨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간의 그 뉴런에서 창의성을 깨우는 그런 어떤 후성유전체가 있고 효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능을 담당하는 DNA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능을 깨우는 DNA가. 근데 그게 10세에서 15세 사이에 아이들이 자기가 굉장히 흥미있어하는 뭔가 하나가 없으면 그게 꺼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0세에서 15세 사이에 그 DNA가 꺼져버리면 그러니까 도파민 민감성 DNA가 꺼졌다고 보시면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애가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걸 갖다 줘요. 지금 20대, 30대 그 자녀들이 캥거루족이 되는 현상이 그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인간이 된다니까요. 그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가에 소를 데려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먹는 건 걔가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집어넣어주냐고 여기서 목구멍에서 딱 닫고 있는데 바로 그런 애가 된다는 거죠. 부모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받아먹는 애가 된다는 거죠. 왜?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자기 두뇌에서 도파민 상태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몰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10살부터 15살까지 비보이 댄스에 푹 빠졌다거나 제가 그럽니다. 차라리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해라. 차라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이제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아의 어떤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독서를 좋아하면 좋은 건데 얘가 리딩을 즐기는 애가 아니야 지금 현재. 근데 너를 위한 추천 도서를 엄마가 200권을 준비했어. 이거 서울대 연고대에서 스카이에서 추천한 거야. 야 초등학교 이모 작가의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읽어보니까 야 초등학교 4, 5학년한테 이걸 읽어줘야 좋대더라. 야 엄마가 일주일에 얼마 주고 그 아이놀이북 4권씩 그 일주일에 오는 거 알지? 그거 그 한 권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이거 4권 다 읽어야 돼. 이게 리딩으로 리드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아이는 언어와 관련돼서 책과 관련돼서 나중에 도파민이 켜지지 않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15세 이후에 인간의 탁월한 창의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독서와 어휘력과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성에 이르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5세 이전에 얘가 책을 싫어할 때는 내가 책을 권하지 않았어. 지가 좋아하는 거를 충분히 몰입하게 해줬어요. 근데 얘가 15세 이후에 갑자기 책이 좋아진 거야. 그럼 그 아이는 15세 이전에 뭔가 딴 거에 몰입했듯이 책에 몰입하는 애가 돼. 근데 얘가 책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리딩으로 리드를 해버렸네. 전과목 평균 90점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우리 인간의 무의식과 두뇌 속에 있는 양자 컴퓨터적인 요소와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영감이 없는 애가 돼버려요. 영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창의성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증명이 됩니다. 대기업에서 이게 이제 그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IMF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스카이 대학 출신들, 공부를 과거에 아주 잘했던 그 대기업 사원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얘네들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실행을 했더니 돈이 잘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미국하고 일본에서 카피한 거예요. 미국, 일본, 독일, 선진국에서. 자, 지금 더 이상 카피를 못하게 생겼죠. 삼성의 모 계열사 사장이 SOS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까지 왔어요. 삼성의 SOS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전엔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이 특허 관리비가요 몇 조가 들어갑니다. 1년에. 특허를 내놓고 특허 출원을 해놓고 여러분 휴대폰 하나에 들어간 특허가 2만 건이에요. 모든 특허마다 그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특허 유지비가 특허에서 나온 로열티보다 더 많아요. 사실 특허가 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삼성이 애플한테 한번 당했죠. 뭐 때문에 당했죠? 디자인 특허 때문에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몇 천억을 배상을 해줬어요. 고민이 뭐냐? 자, 지금 아이들의 직업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지 뻗어 나가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거는 거의 이제 도박이에요. 제가 상산고등학교의 진로 지도를 가면은요, 거기 한 60%가 의대를 지망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슈바이처가 될 자신이 있거나, 즉 얘네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의사의 역할을 할 자신이 있다. 또 하나, 나는 굉장히 연구하기를 좋아해서 의대를 가더라도 연구하는 의사가 되겠다. 이 두 가지의 각오나 이 두 가지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대 가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공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실업률이 급속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10년 후부터 심각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실업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지금